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에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겪은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인생은 누구보다 평온했고 평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저의 인생이 특별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전 남편인데요. 아직도 그 인간을 떠올리면 온몸에 닭살이 오소소 돋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 인간과 저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기보다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둘러보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인지 또래들보다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더 편하다고 생각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종종 애어른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야, 송이는 우리랑 좀 다르지 않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나도 송이처럼 애늙은이 같아졌으면 좋겠다. 친구한테 애늙은이가 뭐냐? 송이야,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너 어른스럽다고 칭찬하는 거니까. 사실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애늙은이 같다, 어른스럽다는 평을 듣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과 나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자부심도 살짝 있었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묘하게 기분 나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냥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죠. 마음속으로는 저도 또래 친구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보이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주로 방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삼삼오오 모여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밥을 먹는 시간 따위는 제겐 그저 사치일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주말인데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엄마랑 아빠는 오늘도 출근해야 해. 부엌에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든지 아니면 배달시켜 먹어. 식탁 위에 돈 놔두고 갈게. 여기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디서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꾹 삼키면서 살아갔죠. 차라리 말로 풀어내는 성격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투정을 부리거나 때를 쓰는 타입이 아니었기에 참는 것이 편했습니다. 대신 이런 성격 덕분에 선생님들께는 얌전한 아이라며 예쁨을 많이 받았고, 또 집중력도 남들보다 좋은 편이었기에 성적도 나름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얌전함과 조용함을 조금은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학교 방송반의 DJ 활동도 했고, 남는 시간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냈어요. 송이는 정말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지? 난 절대로 송이처럼 못 살 것 같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것 같다니까.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유는 더 이상 혼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묘한 갈증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공부 말고는 딱히 제게 터치를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인지 제가 뭘 하던 간에 말을 얹지 않으셔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설치고 다니진 않았고, 그 자유 속에서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 스스로를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대학은 지방 국립대로 진학하는 걸 선택했어요. 일단 국립이어서 등록금도 저렴했을 뿐 아니라 성적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딱히 선택의 여지 없이 국립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공은 행정학이었어요. 나중에 졸업을 하면 취업에 유리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전공을 선택했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행정학보다도 훨씬 더 흥미로운 분야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양한 과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부전공을 선택해서 대학 시절에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했던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고민 없이 20대 초반, 대학을 다니던 시절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그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던 저는 졸업 후 운 좋게 공기업의 계약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무래도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정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제겐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떠올라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턴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최송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우리 인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그런가 목소리에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워놔. 혹시 알아? 계약직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지. 네,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은 생각 이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는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죠. 하지만 일을 배워가면서 뿌듯한 것도 많았고 얻는 것도 많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처음으로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렸을 때의 기쁨. 그리고 제가 벌어서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다는 만족감도 있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던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바로 직장에서였어요. 다른 부서였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칠 일은 별로 없었는데 사내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같은 조로 배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어요. 사실 첫인상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던 데다가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되 해야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 모습을 보고 약간의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기, 내 옆에 앉은 분 말이야. 어디 부서라고 하셨었지? 어? 아, 민석 씨 말하는구나. 경영지원 1팀이야. 저분도 우리랑 같은 계약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혹시 마음에 드는 거야? 아니, 마음에 들기는 무슨 마음에 들어. 그냥 어디 부서인가 하고. 우리는 같은 부서 아니면 다들 층이 달라서 마주칠 일도 없으니까 서로 친해져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에이, 얼굴 빨개진 것 좀 봐. 내가 다리 좀 놔줄게. 기다려봐. 민석 씨! 야, 하지 마. 야! 입이 방정인 동료 덕에 저희는 그날 서로 번호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휴대폰 번호를 건네봤는데 정말 귀가 확 익어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동료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 혼자서는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첫인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공유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한 다음 조심스러운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관계의 안정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퇴근 후 카페에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상이 저희의 하루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애틋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감정 아실 거예요. 만나다 보면 이 사람과의 미래가 자연스럽게 눈앞에 그려지는 거.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도
이 사람이라면 인생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과 안정감이 더욱 크게 작용했어요. 누구보다 가정적이었고 경제관념도 확실했으며 결혼에 대한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있는 사람이었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릴 때에도 아주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묵한 부모님도 남편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요즘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아주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네. 우리 송이 잘 부탁해요. 네, 아버님. 송이 씨 정말 행복하게만 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딱 하나의 난관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시어머님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남편의 어린 시절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고 살아오신 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억척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는 그 눈빛을 보며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랄까, 약간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어찌저찌 인사를 잘 마무리 짓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이 찾아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은 굉장히 무던하고 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하는 날에는 주차장에서 제가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사람의 감정을 재빠르게 캐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밥은 먹었는지, 일은 힘들지 않았는지 저의 하루를 물어봐주고 절 배려해주는 사람. 이처럼 남편은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정작 제게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이 없었기에 더욱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하는 사위였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보다 친정에 먼저 들렀고 갈 때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가는 것도 기본이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의 생신이나 특별한 날에는 꼭 시간을 내서 함께 챙겨주곤 했죠. 아이고, 뭘 힘들게 또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지난번에 가져다 준 것들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맛있는 건 원래 나눠 먹어야 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회사에서 명절 선물 세트를 좀 큰 걸 줘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 못 드시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다 드세요. 우리 집에 사위 한 명 참 알차게 잘 들어왔다. 사위 덕에 배도 호강하고 입도 호강하겠네. 고마워. 잘 먹을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100점짜리 남편이자 사위였기에 저는 점점 더 남편을 신뢰했고 결혼을 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사소한 다툼을 할 때도 본인의 입장보다는 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주기도 했던 남편이었기에 이 사람이라면 앞으로 평생을 믿고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 초반에는 그렇게 행복하게 신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쯤부터 남편의 태도에서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서 회식을 나가는 날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을 만난다며 혹은 출근을 해야 한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회사 나가는 거야? 그 회사도 진짜 너무한다. 적어도 주말에는 사람 좀 쉬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맨날 출근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승진을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건 내가 다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밥 잘 챙겨 먹고 나 이따가 저녁에 약속 있어서 저녁도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아. 저녁만큼은 집에서 같이 먹지. 미안. 클라이언트 모임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이해 좀 해줘. 이렇게 남편이 바빠지면서부터 저희 부부의 사이도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지라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게 됐죠.
그런 모습에 내심 서운한 마음이 크게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만큼 바빠졌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외근을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외부 출장을 가야 했기에 2박 3일 정도 집을 비워야 했죠. 그래서 전날부터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출장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나 3일 정도 집에 없을 거야. 회사에서 출장 좀 다녀오라고 하더라고. 내일 바로 출발해. 아, 그래? 진작에 말하지. 그러면 돌아오는 날 몇 시쯤 들어오는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틈틈이 문자 남겨놓을게. 알았어. 잘 다녀와. 출장을 가 있는 동안 틈틈이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고 일정을 보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답장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답장을 하지 않기도 해서 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는데도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나중에는 지금 일하고 있다고 바쁘니까 전화를 걸지 말고 문자를 하라고 짧은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에 묘하게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런 거 아시죠? 불현듯 찾아온 여자의 불쾌한 감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 그렇게 2박 3일이라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짐을 풀고 바로 씻기 위해서 욕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됐죠.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처음 보는 여성용 헤어밴드였습니다. 디자인도 색깔도 전혀 제 취향도 아니었기도 했고, 또 이런 걸 사용했었던 적이 없었기에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심장이 저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쓰는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진정을 하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헤어밴드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오늘 돌아와서 바로 욕실에 갔더니 처음 보는 헤어밴드가 있더라고. 혹시 이거 누구 건지 알아? 자기가 쓰려고 산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하나 난처했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누구 물건인데? 이거 우리 회사 여직원 헤어밴드야. 내 물건이랑 서로 바뀌어서 나도 많이 당황스러웠거든. 그 직원은 면도기를 들고 갔고 난 헤어밴드를 들고 왔네.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 내일 내가 갖다 줄게.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 너무 태연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는데 말이죠. 대수롭지 않은 듯 그 일은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미심쩍은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내 집에서 낯선 여자의 헤어밴드가 발견됐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나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의심할 만한 건덕지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불시에 확인했을 때 통화 목록들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이 이상하리만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던가, 특정 시간대에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았고, 옷 매무새나 향수가 바뀌는 등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향수 또 바꿨어? 냄새가 어제랑 다르네? 아이고, 당신이 무슨 조향사야? 그냥 샘플로 받은 거 한번 뿌려봤어. 예전에는 향수향 독해서 뿌리기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잘만 뿌리네. 나이 드니까 이런 향에 익숙해지게 되더라고. 당신도 한번 뿌려봐. 은은하게 향나는 거 나쁘지 않더라. 과하게 뿌리면 냄새가 나긴 하는데 나쁘진 않았어. 하지만 저는 그걸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단정짓지는 못했어요. 심증만 있을 뿐 뚜렷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당뇨로 자주 병원을 들락거리셨기는 한데 하필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는 바람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퇴원하는 날들이 잦아졌어요. 아, 엄마, 진짜 당뇨약 좀 잘 챙겨 먹으라니까. 말을 지독하게도 안 듣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나네. 이것도 나름 스트레스인데 정말. 아까 간호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주보호자는 한 명 이상은 꼭 와야 한다더라. 간병인들도 요즘은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못 믿는 추세라고. 난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쁜데 오빠도 정신없지 요즘.
그렇긴 하지.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걸로 할까? 아, 맞다. 언니는 거의 정시에 퇴근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대신 언니가 주보호자 좀 해줄 수 있어요? 나나 오빠는 야근을 하는 날이 많으니까 언니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해줄 수 있죠? 제가 어머님을 직접 돌보라고요? 어머님은 절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본인 병수발 들어주는 며느리를 싫어할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 어딨어. 당신이라면 다른 간병인들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마음 놓고 어머니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좀 부탁할게, 여보. 남편과 시누이는 각자 일이 바빴기 때문에 어머님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간병인을 쓰기에는 영 못 믿어온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게 맡겨지게 됐어요. 사실 제가 돌봐드리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절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병간호를 시작한 날부터 어머님은 절 보며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하셨어요. 야, 네가 왜 날 돌보러 와? 넌 집에 가고 간병인 불러와, 간병인. 어머님, 아범이랑 아가씨가 어머님 저한테 부탁한다고 했어요. 간병인 따로 안 쓰고 제가 어머님 직접 보살펴 드릴 거예요. 난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필요 없다고. 썩 사라지란 말이야. 하루, 이틀, 일주일. 절 볼 때마다 고성을 지르시는 어머님을 보며 주변에 있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얹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냐. 굴러 들어온 복을 제 스스로 걷어차는 것 같다.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시곤 했죠. 어머님은 이 정도로 절 홀대하셨고 저도 그런 어머님을 견뎌내며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고 결국 견디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제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거든요. 여보, 어머님 간호하는 거 말이야. 돈이 좀 많이 들어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어떨까? 어머님이 내가 가서 돌봐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창피해하시는 건지 아님 그냥 내가 싫으신 건지. 뭐?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냥 몸이 안 좋으셔서 예민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간병인 그거 한 번 쓸 때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요즘 뉴스 보니까 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뜨고 그러던데. 미안하지만 당신이 수고를 좀 해줘. 남편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어머님의 비위를 잘 맞춰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직접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충을 알 턱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때 알아차려야 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에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어머님이 몇 번의 입퇴원을 반복하고 저도 병간호에 점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쳐가던 어느 날 어머님이 병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원래 낙상사고의 경우 엉덩이 부분부터 떨어지거나 몸의 옆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불행히도 어머님은 떨어지실 때 머리부터 떨어지시는 바람에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곧바로 정밀검진에 들어갔고 CT를 찍어본 결과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경우 평생 의식 없이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신상도 다 손상이 되어 있고 머리 쪽으로 이상 소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식물인간이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 어머님 정말 못 깨어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대충 1, 2% 정도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남아있으니 우선은 중환자실에서 차도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하늘이 까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지독히도 절 구박하고 미워하셨던 어머님이었지만 정작 의식 없이 식물인간으로만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저도 저대로 허망함을 느꼈지만 신우와 남편도 병원 측에다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종합병원급이라면서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간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환자 하나 떨어지는 걸 못 막냐고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우리 남매 키우면서 호강도 제대로 못 시켜드렸는데 이대로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이 병원 고소할 거야? 솔직히 신우와 남편의 행동이 좀 과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목이 터져라 오열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해가 갔어요. 만약 내 부모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과연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과 신우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어머님을 돌보게 됐어요. 마침 회사에도 퇴사를 신청해둔 상태였기에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오열을 하고 소리를 지르던 남편과 신우는 며칠 동안은 거의 매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게 됐고 결국엔 2주에 한두 번 얼굴만 비추는 정도로 병원에 찾아왔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두 사람 모두 바쁠 수 있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자기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일이 먼저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전담으로 간병을 하다 보니 중환자실 간호사분들도 제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루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는 저에게 늘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보호자님들은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며느님 혼자 와서 병간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정말 효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셨어서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저렇게 누워 계시니 마음이 영 안 좋아요.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며느님께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셔서 환자분도 감동받고 기적처럼 일어나실 거예요. 저 중환자실에서 일한 지만 13년이 되었는데 식물인간 진단 받으시고 깨어나신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절대로 희망 잃지 마세요. 미우나 고우나 건강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께서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시기만을 바랬어요. 저한테 욕지거리를 하셔도 좋고 손을 올리셔도 좋고 이유 없는 구박을 하셔도 좋으니 제발 정신만 차려주시기를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은 건강에 전혀 차도가 없었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면회를 가서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어머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아범이랑 아가씨,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머님께서 깨어나시기만 한다면 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의 간절함이 부디 하늘에 닿기를 바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신우는 본인들 살아가는 것이 바빠 저와 어머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시간이 늘어갔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들도 다반사였죠. 그래서 한날은 너무 화가 나서 새벽 3시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다투고 계시는데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 또 잔소리. 당신이 알아서 잘 돌봐드리고 있는데 나까지 굳이 신경을 써야 해?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 주겠지.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인 거고 그만큼 당신을 믿고 맡기는 거야.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남편의 마인드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보통 자기 부모님이 이 정도로 편찮으시면 자식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병간호를 하거나 하지 않나요?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천하태평인 남편을 보며 전 그저 답답한 마음만 가득이었어요. 그렇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병간호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어머님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잠을 설쳐서 그런지 잠이 너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풀썩 쓰러져 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옆에서 누군가 절 흔들어 깨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차, 면회 시간이 다 되었겠구나 싶어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난 저희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님! 저를 흔들어 깨운 사람은 다름 아닌 아까 전까지만 해도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전 꿈을 꾸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생히 느껴지는 피부의 촉감하며 따뜻한 히터의 공기하며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꿈 아니죠? 아니, 꿈 아니다, 아가. 나 깨어난 거 맞아. 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선생님들 모셔올게요. 아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내 이야기 똑똑히 들어라. 내가 깨어났다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지금 바로 네 차에 시동부터 걸어서 여기 내가 적어준 장소로 가거라. 지금 당장. 네? 어머님, 하지만 선생님들께는 지체할 시간 같은 거 없어. 빨리빨리 움직여.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우선이야. 기쁨과 놀라움, 당황스러움이 한 번에 밀려들어와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시는 어머님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해 보였기에 묻고 싶은 것들이 한 트럭이었지만 전 한마디도 더 묻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와 손에 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주소가 적혀 있었고 저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한 후 그 장소를 향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머님이 알려주신 장소로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 보이는 광경들을 보고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진실들이 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그 장소는 생각보다 훨씬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산 쪽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을 지나서 한참 동안이나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흙길을 따라 달렸고 나중에는 가로등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귀신이 뛰어나올 것 같은 흉흉한 느낌이 들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곧 야생동물 같은 거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대체 뭐하러 가보라고 하신 거지? 민가조차 없는 이곳에 어머님이 대체 왜 오라고 하신 건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두근거리고 무섭기도 했어요. 어지간하면 이런 곳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도착해서 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정적을 깨 부쉈고 점점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오래된 묘지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묘지에는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공동묘지로 쓰이고 있는 선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가 오래되지 않은 건지 풀이 아주 무성히 자라 있었죠. 비석들은 다들 이끼가 끼어 있어서 몇 개는 형태조차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들 사이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 2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어머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묘였고 나머지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묘였습니다. 그 묘는 비석만 세워진 채 마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난 아직 살아있는데 내 이름으로 된 비석이 왜 있는 거야? 어머님 이름도 있고... 저는 아직 살아있고 어머님도 아직 살아계신데 대체 어느 누가 이런 비석을 세워놓은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주신 쪽지 아래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보면 그 인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내 방 화장대 3번째 서랍을 열어봐.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들이 누구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이미 현장을 확인했을 때부터 머릿속은 터져나갈 것 같이 복잡했지만 일단 무덤 앞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혹시 몰라 영상까지 촬영해두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촬영을 한 후 전 곧장 어머님 댁으로 향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에는 땀이 흘러 축축하게 젖어갔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댁에 도착한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께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집을 비워두셨기에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묘한 서늘함마저 감돌았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화장대에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서랍장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 유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정말이지 터무니없었어요. 이게 뭐야? 나 김말수는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단 한 푼도 증여하지 않으며 큰아들에게 90%, 딸에게 10%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산을 분배하는 비율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남편이 장남이라고 한들 유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 제가 봐온 어머님의 필치와는 정말 많이 달랐거든요. 아니, 비슷한 듯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님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필체를 따라한 것 같은, 오히려 제 눈에는 정말 익숙한 글씨체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 글씨체가 누구의 글씨체였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남편의 필체였어요. 저는 남편과 부부였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허위 유언장을 작성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변호사에게 공증으로 제출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산을 본인 혼자 독식할 심산이었겠죠. 그리고 유언장 옆에는 낡은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쪽지에는 그 휴대폰 속 사진첩을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대로 휴대폰을 열어 사진첩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사진들과 영상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이 여잔 대체 누구지? 남편과 낯선 여자가 딱 달라붙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즉, 내연녀가 있었고 내연녀와 함께 어머님을 해하고 유산을 혼자 독식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신우에게는 들키지 않을 정도로만 유산을 나눠주고 어머님의 필체를 기억해서 허위로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걸로 추측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그 휴대폰의 주인이 바로 내연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첩 말고도 녹음 파일들도 존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녹음 파일을 모두 들어보았어요. 와, 그런데 듣자마자 기가 썩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어차피 사고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우리가 한 짓이라는 것도 모를 거고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는 병실은 2인실인데 지금 혼자 쓰고 계시니까 티도 안 나겠지. 아, 그래? 거기 병동 간호사들은 어때? 혹시나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티가 날 수도 있잖아. 이상한 사람이라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떡하게. 난 이 일 복잡해지는 거 딱 질색이야. 계획도 잘 세워야 하는 거라고.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기 병동 간호사들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위장 가능하다는 소리야. 걱정하지 마. 어차피 우리 계획은 뭐 하나 틀어짐 없이 아주 완벽하게 구현될 거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 대비해서 장치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나중 가서 일 꼬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자기. 아유, 우리 자기는 정말 겁도 많다니까. 걱정하지 마.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기한테는 절대로 피해 안 가게 내가 온몸으로 막아줄게. 어머니 유산이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이혼하고 자기랑 외국으로 나가서 살 거야. 동생이랑도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정말이지? 약속했다? 통화 내용을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팔을 만져보니 온 팔에 닭살이 돋아있더군요. 되도 않는 행복 회로를 돌려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욕지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바람을 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머님의 유산을 노리고 한 행동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체 자기 어머니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힐 생각을 어떻게 한 건지.
남편의 생각 자체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의 음성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들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인간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아내도 없이 야망만 쫓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더러운 면모를 부디 세상에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음성을 녹음해서 저장합니다. 이 음성을 아내분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난 당신 남편 좋아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어요. 오직 복수 하나만 생각하고 도움드리는 거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겉으로는 남편의 내연녀 같아 보이던 그녀는 사실 저와 어머님의 조력자였어요. 겉으로 연인인 척 연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이 좋아서 바람을 핀 것이 아니었고 작당 모의를 하면서 증거를 만들어내고 행동에 복선을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쓴 거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공모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타겟은 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비서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일을 지금에서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던 저는 전화기를 들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댁에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했어요. 조작된 유서도 확인했고 전화기에 담겨있는 사진하며 음성 메시지까지 전부 다 확인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할 테니까. 그래, 모두 봤구나. 아가, 정말 내 옆에서 날 도와줄 수 있겠니? 걔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어떻게 해서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당연하죠, 어머님. 뭐든 시켜만 주세요. 해낼 테니까. 남편이 저희 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작당을 했던 만큼 이제는 저와 어머님도 마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복수의 날을 갈았습니다. 이 지독한 굴레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향한 저는 어머님과 손을 꼭 맞잡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참의 대화를 나눈 끝에 남편의 인생을 저 아래 빛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버리기로 결심했죠. 어머님의 낙상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닌 남편이 계획적으로 꾸민 범죄였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까지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회복을 마친 후 남편에게도 신우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로 조용히 퇴원을 하셨어요. 아직까지 거동은 불편하셨기에 저는 어머님을 업어 차로 모셨고 그 길로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연녀가 제공해준 사진과 영상, 남편이 위조해놓은 유언장과 묘지 사진, 녹음 파일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출했어요. 일반 가정 불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끼리 해결을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고소를 하고 싸움을 하시면 소송 비용도 더 들고 나중에는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요. 단순 가정 불화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음성 파일도 전부 다 들어주세요. 사진들도 있고요. 필적 감정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찰관님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무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봐야 아는 법. 모든 것들을 들은 경찰관님의 표정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우선 유언장의 내용을 조작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자의 비석을 세운 걸로 봐서는 뒤에서 안 좋은 일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남편은 회사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차에 연행되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잡혀 들어가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옆에 있었던 내연녀는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유언장 위조한 거 맞아요. 이걸 변호사님에게 가져다 드리면 저절로 자신의 통장에 유산이 꽂힐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고요. 어머님의 낙상사고도 이 인간이 꾸민 거 맞습니다. 돈이라면 뭐든 할 인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 엄마 목숨 가지고도 장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내연녀의 고백으로 인해 남편의 죄는 조금 더 확실히 밝혀질 수 있었고 재판이 시작됐을 무렵쯤에는 이전부터 저질렀던 악행들까지도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어요. 재판을 받는 내내 남편은 본인이 꽃뱀에 물려서 정신이 잠깐 나갔었던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예요. 네? 그냥 꽃뱀 짓에 당한 거라고요. 어머니 유산만 받아오면 된다고. 그럼 된다고 해서 그랬던 건데 그게 선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결국 본인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더 볼 것도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듯 한숨을 푹 쉰 채로 판결을 내렸어요. 남편은 모든 증거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고 남편과 함께 사건을 모의한 내연녀는 저희를 돕고자 했던 것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편과는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본인이 변명하기에 급급한 전 남편이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군 건 다 이유가 있었어.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난 진작에 알고 있었고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이 어찌 되는지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봤어. 너마저도 그 손에 망가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일부러 나를 세우고 널 끝까지 몰아붙였던 거란다.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아니요 어머님,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몰아붙여주신 덕분에 지금 이 일을 알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절 살리신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여태까지 쭉 만나던 사람들이 많았고 어머님의 전략대로 나가떨어진 여자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만은 예외였기에 끝까지 본인을 포기하지 않고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구하고자 했던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큰일이 나기 전에 말이죠. 어머님의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님께서 왜 저한테 그렇게 까칠하게 행동을 하신 건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고리들은 모두 끊어지게 됐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곧바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에서 자주 깨고 외출조차 두려워질 정도로 깊은 트라우마가 제게 남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 중 하나는 어머님 옆에 꼭 붙어 있었던 덕분에 악마 같은 남편놈의 민낯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남았지만 목숨은 지킬 수 있었으니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은 언젠가 휘발될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사람은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악은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래요.